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지식 크리에이터, 갓생사는 MZ들을 위한 금융 멘토, 슈카 형처럼 썰 잘 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 주식, 아니면 카카오 주식 한 주라도 갖고 계신가요? 요즘은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식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뭔 소리야? 싶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소유의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금융제국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부의 파이프라인을 위해 딱 한 번만 투자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금융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겠다는 현명한 약속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아마 제대로는 모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굴리는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입니다. 대한민국 1년 총생산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회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JP모건 체이스, 화이자 등등 S&P 500 기업 중 무려 496개 기업의 최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 하나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무려 21조 달러, 약 2경 8천조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가 자산 매입을 위해 고용한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시장의 선수이자 동시에 심판 역할을 한 셈이죠.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블랙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여러분이 아니라 블랙록이 행사합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주식에 대한 청구권을 가졌을 뿐입니다.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합병 승인 같은 중요한 결정에 투표하고 미국 경제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세이핑, 즉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블랙록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1988년 블랙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블랙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은행보다, 과거의 그 어떤 독점 기업보다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그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로 권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블랙록이 어떻게 5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방식이 과거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나 JP모건이 트러스트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단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모든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상당량 소유하고 하나의 AI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단 한 명의 CEO가 선출된 정치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시장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과두제, 즉 소수의 금융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바로 그 과두제의 정점에 있는 제왕입니다. 자, 그럼 블랙록은 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대부분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죠. 블랙록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블랙록은 자산운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돈을 관리해주는 곳이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대학교 기금, 그리고 ETF를 통해 투자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대신 굴려주는 겁니다. 블랙록은 이 돈을 받아서 고객의 전략에 맞춰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보통 0.03%에서 2% 사이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기준 10조 달러, 불과 10년 전인 2013년 3조 달러에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일본, 독일, 영국 세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고 미국 전체 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미국 전체 경제 생산량의 40%에 맞먹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거죠. 물론 블랙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뱅가드가 8조 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4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이 세 회사를 합치면 무려 22조 달러, 미국 GDP의 9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랙록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블랙록은 1988년 레리 핑크라는 사람과 그의 파트너 7명이 설립했습니다. 핑크는 원래 잘나가던 채권 트레이더였는데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잘못 베팅했다가 회사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 누구보다 리스크를 더 잘 측정할 수만 있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핑크와 파트너들은 전설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알라딘. 자산, 부채,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은 훗날 블랙록의 최종 병기가 됩니다. 초기에 블랙록은 기관 투자자들의 돈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블랙록은 바클레이즈의 자산운용 부문을 13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이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ETF 플랫폼인 아이세어즈를 손에 넣게 되죠. 갑자기 블랙록은 기관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돈까지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나 기업 지배구조 같은 복잡한 문제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저 수익률만 좋으면 장땡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블랙록은 우리들의 주식을 대신해 막강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블랙록은 1130개가 넘는 투자 상품을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세어즈 ETF, 티커 IVV죠. 만약 여러분이 ETF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500개 기업의 아주 작은 조각을 소유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에 대한 투표는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이 하죠. IVV 하나에만 4천억 달러, 약 550조 원이 묶여 있으니 블랙록은 S&P 500 모든 기업에서 수백만 표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블랙록의 모든 펀드로 확대해보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블랙록이 역사상 그 어떤 독점 기업보다 더 위험한지 세계의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탠더드 오일. 1870년대 록펠러가 세운 이 회사는 한때 미국 석유 정제의 91%, 최종 판매의 85%를 장악했습니다. 정유소, 파이프라인, 유통망까지 모든 것을 소유한 수직 수평적 독점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라는 단 하나의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반면 블랙록은 모든 산업에 걸쳐 소유권을 지배합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은 눈에 보였고 결국 1911년 대법원에 의해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독점은 분산 투자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모든 회사의 지분을 7%씩 갖는 것을 막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천재적인 지점입니다. 자산운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이 된 독점인 거죠. 둘째, JP모건 트러스트. 1900년대 초 JP모건은 은행뿐만 아니라 임원 겸임이라는 방식으로 수백 개 기업을 거미줄처럼 지배했습니다. 철강, 철도, 해운, 통신까지 손을 뻗쳤죠. 하지만 모건의 지배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나 명백해서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웠고 결국 1913년 클레이튼 독점금지법으로 임원 겸임이 금지되면서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죠. 레리 핑크는 굳이 다른 회사 이사회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힘은 간접적이지만 훨씬 절대적입니다. 지배 구조는 같지만 법적 구조는 방탄조끼를 입은 셈입니다. 셋째, 이지 파르벤. 1925년 설립된 독일의 화학 카르텔로 한때 독일 화학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히틀러의 부상을 도왔던 궁극의 독점 기업입니다. 이들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 독점은 결국 정치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 블랙록은 이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합법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말이죠. 레리 핑크는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고 블랙록 출신들은 재무부, 연준, 백악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합니다. 마치 한국의 관피아처럼 말이죠. 생산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점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제 블랙록이 시장을 통제하는 5가지 무서운 메커니즘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전 산업에 걸친 집중된 소유권. 블랙록은 S&P 500 기업 중 495개사에서 1대 또는 2대 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24년 기준 애플 지분 6, 8%, 마이크로소프트 7, 1%, 아마존 6, 2%, 테슬라 5, 6%, 구글 6, 4%.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금융권으로 가볼까요? JP모건 체이스 6, 8%, 뱅크 오브 아메리카 7, 3%, 에너지, 엑슨모빌 7, 2%, 제약, 화이자 8, 1%, 소비재, 코카콜라 7, 3%. 패턴이 보이시나요? 블랙록은 미국의 모든 주요 기업 지분을 6에서 8%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동네 치킨집 사장인데 옆집 피자집, 그 옆집 떡볶이집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어차피 제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죠. 그럼 제가 굳이 피 터지게 가격 경쟁을 할까요? 아니죠. 그냥 다 같이 가격을 높게 유지해서 동네 상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블랙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사의 지분을 모두 가진 블랙록이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도록 압박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가격을 높게 유지하길 바랄까요? 답은 뻔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공동소유 때문에
미국 항공권 가격이 3에서 7% 더 비싸다고 합니다.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보이지 않는 담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의결권 대리 행사와 기업 지배. 여러분이 ETF를 사면 그 주식의 투표권은 블랙록이 행사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블랙록은 전 세계만 6,000개가 넘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원 연봉, 이사 선임, 기업 전략, 환경 및 사회 정책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죠. 이건 엄청난 권력입니다. 2021년 석유 공룡 엑슨모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분 0.02%를 가진 작은 행동주의 펀드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이사 3명을 추천했습니다. 엑슨모빌 경영진은 결사 반대했죠. 그런데 투표 결과 행동주의 펀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모두 이들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지분 7%를 가진 블랙록의 한 표가 4천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레리 핑크가 매년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입니다. 이건 단순한 죄안이 아닙니다. 의결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사실상의 지시죠. 그는 이 편지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인종평등, 다양성 확보 등을 요구합니다. 레리 핑크 개인의 정책적 선호가 10조 달러의 의결권을 통해 미국 재계 전체의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바로 과도 정치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 신의 시스템, 알라딘. 이것이 블랙록의 진짜 비밀 병기입니다. 알라딘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블랙록은 자사의 10조 달러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다른 기관에도 빌려줍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연기금, 보험사 등이 알라딘을 사용하고 이 시스템이 분석하는 자산은 총 21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금융자산의 약 10%를 이 하나의 시스템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알라딘은 단순히 리스크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수 또는 매도 권고를 합니다. 만약 알라딘이 수백 개의 기관 고객에게 동시에 특정 채권을 팔아라라는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여러 은행의 잘못된 리스크 모델 때문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라딘이라는 단 하나의 모델에 21조 달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알라딘의 알고리즘에 버그가 생긴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하나의 블랙박스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알라딘을 통해 블랙록은 누가 무엇을 사고 파는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신의 시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 비대칭성이죠. 네 번째 메커니즘, 정부 계약과 회전문 인사. 블랙록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블랙록 출신들이 재무부, 연준, 백악관으로 가고 퇴임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블랙록으로 갑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연준은 기업 채권과 ETF를 매입하기 위해 블랙록을 고용했습니다. 웃기는 건 블랙록이 연준의 돈으로 자기들이 만든 ETF 상품을 대거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상품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린 거죠. 선수 겸 심판. 완벽한 이의 상충이지만 전문성을 핑계로 모든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블랙록의 지속가능 투자부문 글로벌 헤드 출신이었습니다. 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 재무부 부장관 등 최고위직에 블랙록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자와 그 정책으로 돈을 버는 자가 한통속인 겁니다.
5번째 메커니즘, 정보 비대칭성과 데이터 독점. 앞서 말한 4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블랙록은 아마 국가안보국을 제외하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딘을 통한 시장 전체의 투자 흐름, 전 세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정치적 커넥션을 통한 정책 변화 예측. 이 모든 정보가 블랙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나 다름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 블랙록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수익을 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 기괴한 지점으로 갑니다. 바로 순환 소유 구조입니다. 블랙록도 상장 기업인데 그럼 블랙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2대 주주는 블랙록 자신, 3대 주주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그럼 뱅가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뱅가드의 펀드들이죠. 그런데 그 펀드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블랙록이 투자한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과 뱅가드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결국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회사가 서로가 서로의 대주주이면서 S&P 500 기업 전체 지분의 약 20%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독점의 구조입니다. 과거처럼 한 회사가 91%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세 회사가 모든 것의 20%를 소유하고 서로를 소유하는 방식. 훨씬 교묘하고 깨뜨리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보는 쪽은 명확합니다. 첫째, 레리 핑크와 블랙록의 경영진. 둘째, 블랙록의 주주들. 셋째, 겉보기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 낮은 수수료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니 좋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얻는 이익보다 소비자로서 입는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항공권, 약값, 은행 수수료 등 모든 것의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요. 넷째, 기업 경영진들. 블랙록은 웬만하면 경영진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CEO들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보전하며 높은 연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나머지 모두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권을 잃은 허수아비 주주로 전락합니다. 현대판 소장농이죠. 소비자들은 보이지 않는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값을 치릅니다. 중소기업들은 10조 달러의 지원을 받는 거인들과 계란으로 바위치기 경쟁을 하다 사라집니다. 노동자들은 공동소유 구조하에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억제됩니다.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침식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무너집니다. 경쟁과 혁신, 창조적 파괴가 사라진 시장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거대 기업들을 위한 기업 사회주의일 뿐입니다.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률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릴수록 블랙록의 힘은 더 커지고 힘이 커질수록 경쟁은 더 억제되며 이는 다시 주가를 올려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완벽한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2030년이 되면 이들 세 회사가 미국 증시의 의결권 과반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냥 아이세어즈 S&P 500 ETF를 사세요. 괴물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여러분의 투자가 이 시스템을 더 강화시킨다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인덱스 펀드를 거부하고 직접 개별 주식을 고르거나 가치 있는 액티브 펀드를 찾는 겁니다.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 공동 소유에 대한 독점 금지법 강화를 요구하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겁니다. 가장 어렵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블랙록은 악이 아닙니다. 레리 핑크도 악당이 아니죠. 그들은 합법적이고 심지어 권장되는 시스템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장려된 인덱스 투자가 결국 과두제를 낳는 시스템. 수동적인 투자가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권력 집중을 낳는 시스템. 모든 것의 7%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하나의 91%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인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1988년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오늘날 10조 달러를 굴립니다. 2034년엔 20조 달러를 굴릴지도 모릅니다. 그 규모가 되면 블랙록은 단순한 자산운용사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권력이 될 겁니다. 과거의 제국들은 땅과 사람을 지배했지만 블랙록은 소유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은 전부입니다. 질문은 블랙록이 강력하냐가 아닙니다. 당연히 강력하죠. 진짜 질문은 그 힘이 과연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최고 기업 496개의 최대 주주이고 하나의 AI 시스템이 21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며 한 CEO의 연례서한이 미국 재계 전체의 정책을 좌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두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두제의 제왕은 블랙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몰랐던 시스템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소유권이 허상이고 블랙록이 현실을 소유한다는 것을 이제 아셨다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벗어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어떤 길이든 대가는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블랙록의 10조 달러가 20조 달러가 되고 그들의 과두제가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보장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회사, 블랙록. 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현실. 블랙록이 만든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 우리 모두